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오늘은 환상의 자 나머지 후반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제 설명보다는 본문의 텍스트를 그냥 중요한 문장들 위주로 짧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마음이 뭔가 갑자기 좀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체성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크하르트 톨레의 개인적인 체험을 같이 조금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네요.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짧은 전환이었다. 계속 이 톨레는 이 책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을 많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펼쳐갑니다. 그러나 이제 짧은 전환이었고 그것이 의식의 단계에 큰 전환으로 이어진 건 이제 좀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짧은 전환이라도 일어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고 톨레가 얘기하냐면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실은 에고에 약간 자각을 하게 되면요. 에고라는 이름을 설사 몰랐을지언정 슬그머니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터진다는 건 약간 에고를 자각하는 순간 또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그 에카르트 톨레의 이야기가 이제 책에는 나오는데 혹시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가 보셔도 좋고요. 그러나 그것도 실로 한순간의 일이었고 금세 잊혀졌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실에 오실 때 진료를 마치고 나면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 본인의 진단이 어떻게 되냐고. 나는 우울증이냐, 불안장애냐, 공황장애냐.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증상의 묶음으로 진단에 이름을 붙이지만 불안하든 우울하든 우리가 뭐 화가 나 있든 억울하든 그 모든 우리 마음의 증상은 톨레의 이야기대로 하면 마음의 동일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은 마음의 동일화된 데서 벗어나면 이런 것들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각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살의 고비까지 간 후의 일이었으며 이번의 깨달음은 짧은 순간의 경험 이상의 것이었다. 이게 아마 에카르트 톨레가 아마 29살 생일날 밤에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난 이후에 큰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자살의 고비까지 갔을 때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통의 극단, 고통의 끝까지 가는 것이 또 깨어남의 큰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뭐 편안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넓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 또는 깨어남으로 인해서 톨레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저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
이 구절에 한번 우리가 뭐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나까지는 못 느끼더라도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강박관념, 강박적인 생각에 많이 매여 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혹시 표지 제목에 이런 구절을 썼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 나는 없다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런 나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꿈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꿈깨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나나 잘난 나나 생각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도 나는 내가 강렬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거를 이제 톨레는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라는 소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내용물과 구조.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내용물의 차이에 되게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용물의 차이를 감안하고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에고로부터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구조, 여기 차이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드린 문장인데요.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 그래서 에고를 이해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조건화라는 단어와 동일시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문장에서 이제 연결되어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해서 조건지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내용물은 우리의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살아오면서의 경험들이 우리의 틀을 형성하는 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나로 생각하는 현상이고 그것의 내용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그래서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에고를 형성하는 마음의 구조는 굉장히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시이다. 나는 대상에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이 대상은 뭐 이제 물질적인 거, 육체, 나중에 더 미묘한 것으로는요, 관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톨레는 물질부터 우리가 이제 주로 동일시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동일시되는 것들은 물질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육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의 장난감은 커서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물질과의 동일시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정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한몫하는 것이 광고이자 최근에는 SNS가 등장하면서 이런 경향을 훨씬 더 가속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나가면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톨레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과 물건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거기에 동일시만 안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요즘은 좀 덜해졌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각자 자기가 쓰는 핸드폰 하나에 또 정체성을 부여해서 아이폰이 좋니 갤럭시가 좋니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물질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물질에 많이 쉽게 동일화되는가? 왜냐하면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톨레만 그 지적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릴 때 뭐 필독서로 많이 추천받았던 혹시 뭐 제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영어 공부하려고 영한 대역으로 이렇게 책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에리 프롬이 제목으로 들었던 소유냐 존재냐 이 말도 결국 아까 톨레가 얘기했던 존재와 물질 간의 관계를 통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톨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한번 관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나의 것, 마이, 마이 하니까 그 혹시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에 그 골룸이라는 그 원래는 스미골이었죠. 스미골이 절대 반지를 이렇게 손에 넣으면서 골룸으로 변하면서 막 그 절대 반지에 이렇게 탐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를 살펴봐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나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이 있는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는가? 저는 특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나 자신이 굉장히 막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막 이렇게 붕괴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자동차에 동일시된 사람은 차에 살짝 기스가 나도 굉장히 막 심장에 기스가 난 것처럼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과 동일시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동일시가 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감정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시가 안 된 것들은 쿨하기가 쉬워요. 근데 동일시가 되면요. 감정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 감정 반응은 기쁨이 클 수도 있고 상실감이 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큰 감정 반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그것에 나도 모르게 자아의식이 투영된 것이고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비록 기쁨을 줄지라도 그것이 쇠퇴하거나 상실되었을 때는 금세 커다란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뭐 저는 충분히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이 거기서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동일화될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동일시의 한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장 챕터들 같이 읽어가면서 에고와 동일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